김건희 씨 얘기를 좀 넘어가면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공판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에 증권사 직원과 나눴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가 요즘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사이버 쪽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25억 7,700만 원에서 또 쉐어를 나누는 거냐라고 직원이 물으니까 내가 40% 주기로 했다. 거의 2억 7천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녹취였어요. 육성이 공개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주가 조작의 정황을 알고 뭔가 나눠주기로 한 것 같은 이게 보이잖아요, 사실. 방금 부천지청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노동청에서 확보한 그런 것과 이것과 성격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제 확보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대선 무렵부터 생각을 해보면 4년 됐잖아요. 21년도부터니까. 4년 동안에 그럼 이 녹취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녹취를 그때 알았다. 보도가 됐고 그럼 저도 방어 못했을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 뭐 이 정도면 설명이 잘 됐으리라 봅니다. 방어가 안 됐을 거다. 이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게 40%면 워렌 버핏도 40%를 못 받아요. 네, 수수료는 아니죠. 네. 네, 블랙펄 인베스트가 뭐라고 피터 린치도 저렇게 못 받습니다. 근데 40%를 주기로 했다. 그거면 김건희 씨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또는 작전인 걸 알고 범죄 수익에 참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앞서 있었던 녹취가 또 저는 더 의미 있었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이제 1월 녹취고 11월인가요? 12월 녹취에 그날 26포인트가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떨어지는 날인데 그 미래에셋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도이치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잘 버티네요. 그 주식은 아마 그날 별로 안 떨어졌나 보죠. 네. 관리를 한대잖아요. 관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직원도 이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보니까 관리한 그걸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당연히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또는 애써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이미 논란이 많이 됐을 때부터 다 알았을 텐데 그래서 윤석 전 대변인 말대로 방어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의도적인지 게을러서인지 검찰이 놓쳐서 불기소를 했었죠. 예. 이 모든 게 이런 게 있는데도 불기소가 됐었다. 이게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근데 당시에는 저 녹취는 이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못 발견을 무능해서 그렇죠. 발견을 못한 건지 애써 나오지 마 이런 건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를 아예 그 검찰에서는 못해서 공소청으로 바뀌고 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안은 좀 달라서 검찰 개혁이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당시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현 전직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는데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사실 의혹 관련해서 이제 또 한 분이 숨지고 이러면서 좀 수사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론은 임기 초반부터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수위 시절부터. 예, 인수위 시절부터. 그럼 누군가가 사실 양평 고속도로가 새로 뭐 놓여지고 있는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 주변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왜 중앙에서는 알 리가 없었을 텐데 인수위 단계에서 이 종점 변경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는 이건 특별히 수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의혹이 인수위 간분이 담당 팀장에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바꿔라. 그래도 사실은 아주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인가요? 그 엔지니어링 업체
용역업체 두 곳에 대해서 이 팀장이 얘기를 해서 빨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내봐라.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 빨리 내주면 내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강상면이 더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특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들을.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외부의 힘이 작용한 건 명백하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아니 집값 문제 그다음에 SOC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문제가 되게 많을 텐데 이 고속도로를 콕 집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나 알 일을. 강상면 종점으로 바꾸는 걸 빨리 해라. 인수위 관심사항이다. 이런 게 인수위 관심사항이 왜 되냐. 김건희 씨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 말고는 설명이 사실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쪽은 이제 경찰팀에서 하고 있는데 뭐 수사의 진척상이 좀 어렵다고는 해요. 배임죄를 해온 입증부터 어렵다고는 하는데 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진술만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내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이 이제 이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익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보통 감사 필요성 따지는데 공익감사 청구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럼 당시에 감사원은 어떤 성격이었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당시에 감사원장은 아니지만 감사원장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고 인정되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 뭐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가는 거예요. 실제 이 자문을 받을지 않을지 결정하는 건 유병호 사무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는 조직도 뭐 준 사법기관과 유사하게 뭐 청요직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려줘야 하는 기관인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결정을 결국 했구나. 이게 이제 나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참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시정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이거를 잘 수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런 관행이 반복될지 참 우리 사회가 많은 병폐가 있군요. 감사원이 이전부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는 건 사실은 현 정부에서 뭔가 각 부처에서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대전에 국정자원센터 불났을 때 사실 그 전에 감사원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더 힘이 실려야죠. 이거 재난에 취약하다. 이중화 작업 덜 돼 있다. 난 지적이 있었지만 안 됐죠. 오히려 근데 감사원이 그런 데서는 제대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부각이 안 됐고 전 정부 캐내는데 너무 들어가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유병호 총장 때 거의 꽃을 피웠다. 근데 들어보니까 박지원 의원실 쪽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루틴이래요. 검찰이 예를 들어 전 정부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등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토론하려면 검찰이 받기가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감사원 직원은 가서 그냥 네 폰 포렌식 하자 한대요. 왜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징계 또는 너 고발. 너 한번 고발 당해봐. 너 징계할 거야. 너 이거 잘못한 거 있지. 막 다 털어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포렌식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훨씬 용이하다. 검찰이나 경찰보다도 특히 공무원 관련된 분야에선. 그래서 감사원이 전면에 쓰고 감사원이 이렇게 털은 다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이제 검찰로 넘기는 거죠. 그게 일종의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공직자들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실세라고 불렸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은 현 감사위원인데 이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체제의 감사원장보다 특활비를 2배 가까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 총 2,868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감사원 안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했고 그리고 증빙할 영수증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그건 뭐 작은 일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죠. 기자일 때도 취재비를 받잖아요. 근데 취재비 안에 저희는 회의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라는 거 이제 뭐 차장이나 부서장 흔히 보통 아시겠지만 식용 캡들이 제일 그런 게 많은데 팀 관리비예요. 후배들에게 험한 일 시킬 때 사실 뭐 새벽부터 나가서 어디 뻗치게 한다든지 밤늦게 어디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 저녁에 뭐 삼겹살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많겠죠. 그걸로 추정컨대는 기자들은 험한 일이라는 게 정말 육체적으로 험한 일, 물론 정신적으로 험한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 있지만은 유병호 총장이 자기 측근들에게 험한 일을 많이 시키고 이 험한 일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위문 작업을 해야 되니까 특활비를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감사원장보다 많고 후임보다 뭐 1.5배는 많은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막 쓴 드는데요. 거죠. 많은 것보다 뭐 영수증 안 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활동이 많으면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직위에 이런 감사원이라는 데서 쭉 근무하셨다는 분이라면 공무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영수증 그렇죠. 제출해야죠. 그렇죠. 감사원은 사실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 그렇죠.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관인데 예. 본인한테는 나는 괜찮아. 이거는 좀 내로남불 그러니까 될 수 아까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게 그렇게 압박을 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려면 흔한 말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회사 다닐 때도 보면 높은 사람들 보도국 말고 아주 높은 사람들 보면 영수증 본인이 잘 안 챙겨요. 밑에서 다 비서들이 챙겨줍니다. 다 챙겨주고 우리 기자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죠. 기자들이 나중에 월말 되면 영수증 막 취재비 영수증 붙이고 풀로 붙이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귀찮고 신경 쓰였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런데 높은 분들은 본인이 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옆에서 챙겨주니까. 챙겨주죠. 근데 유병호 감사원장이 본인이 제가 볼 때 하지 않아도 될 직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 감사원 없었나? 안 다녀봐서. 근데 아예 저렇게 안 한 거는 누가 날 건드려. 나는 언터처블이야. 사실 야 이거 영수증 좀 챙겨서 보고해. 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높은 분들 제가 볼 높은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되면 알아서 다 챙깁니다. 그렇게 안 한 거는 됐어 안 해도 돼. 나는 열애야. 뭐 이런 오만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JTBC에 계셨으니까 예. JTBC라는 회사에서 준 돈과 내 혈세로 나간 돈은 좀 다른 거, 성격이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적기관의 민간기업과 또 다르죠. 공직자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증빙이 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조서, 신문조서 변호인 측이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설명을 하건데 신문조서 공개될 경우에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진술조서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유족이 요청한다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유족이 요청해서 공개하면 사람들이 유족이 요청한 거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해명이 제가 볼 때는 좀 석연치가 않고 이 얘기는 결국은 숨길 게 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밝혀질까 봐 자꾸만 뭔가 뒤로 빠지는 모양새인데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공개가 돼요. 예,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빨리 그 중간 과정을 좀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공개하는 게 낫지. 이 수사가 이 진술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수사에 지장을 받을 만큼 지금 특검이 잘하고 있지도 않아요. 뭘 밝혔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특검이 말이죠. 오죽하면은 압박 수사라 뭐가 안 나오니까 압박 수사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숨진 공무원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라고 본인이 후회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모멸감으로 되겠죠. 내가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진술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겠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 게 제일 심리적 부담이 크거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것.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서의 원본, 사본이냐 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이 뭐 거기 특검에 이제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그 팀은 이제 경찰이지만 특검이 이런 건 그냥 어쨌든 자신들의 뭐 그 극단적으로 선택한 분이 잘못 오인을 했던 어쨌든 어떤 목숨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을 이해해 줘야 돼요. 유족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고 절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분들의 마음에 어쨌든 자기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사본을 주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신문조서도 말씀대로 유족이 주면 유족이 달라고 하면 주겠다. 굳이 왜 이거를 목숨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분의 선택은 전 잘못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족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절차 따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커질까 봐 두려워하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에 자진 출석했어요. 저 자진 출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진 출석했어?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이른 시각에 세면도 못한 상태, 세수도 못하고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정작 이제 조사에서는 인적 사항 포함해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나왔을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네. 나가셨다는 부분은 어쨌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안 나가시는 것에 대한 여론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셨다. 그런데 이제 나가시는 과정에서 뭐 세수도 못했다, 너무 일찍 불렀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변호인들이 하잖아요. 의미가 없다. 그동안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셔서 진술 거부했다. 그건 뭐 권리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뭐 응하기는 해야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행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마 의식한 게 아니냐. 변호인들 또는 주변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많이 설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는 이 자진 출석 여부가 뉴스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체를 잘 몰랐을 때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저보다 많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네요. 제가 보니까. 몰라요 저는. 네. 앞좌석과 뒷좌석의 차이가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네요. 자동차에서. 저 옆좌석이었어요. 옆좌석이었어요. 옆좌석. 대화 별로 안 했군요. 대화가 필요했군요. 많이 했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잘 모른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1번입니다. 뭐 전략이고 반성이고 없어요. 일단 당시 상황에 그냥 저는 볼 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1번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 두 번째는 바뀐 구치소장이 직접 와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것 같이 브리핑을 하니 내가 몸부림쳐도 잘못하면 모양 나쁘게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부림치기도 이제는 좀 귀찮고 살도 좀 빠졌잖아요. 힘도 없고 나갈게. 요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외환혐의잖아요. 네. 저는 그 가능성 이건 뭐 저의 순전한 추정인데 특검이 얼마나 알고 있지? 내가 한 짓을 이분들이 과연 다 알고 있을까? 그럼 대박인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질문 보면 알잖아요. 무인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무인기 외에 뭐가 더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 보도상은 나온 게 없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약 그거 외에 또 한 게 있다면 특검이 혹시 이거 아나? 겁이 날 수 있죠. 그러면 가서 일단 들어보자. 네. 그런 게 이건 뭐 제 상상이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다미아노님은 출석해서 1시간 만에 휴식한 거 보면 그리고 나서 바로 밥 먹겠다고 하는 거 보면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지금 하고 설명이 계시는데. 되네요. 1시간 정도 뭐 특검 별로 아는 것도 없네. 내가 요것도 했는데 서로 밥이나 달라고 그래야겠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죠. 말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뭐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네. 어쨌든 이 뭐 수사든 뭐든 물론 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절차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